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농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외국에 여행을 가서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 사람들이 곤니치와 하면서 인사를 한대요.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엔 니하오 하면서 인사를 한대요. 중국인도 아니라고 하면 Then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본대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한국은 강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은 한국도 나름 유명하죠. 요즘엔 곤니치와 니하오 다음엔 안녕하세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또 한국이 일본, 중국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고 일본, 중국만큼 유명하지도 않지만 K-팝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은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문화에 관한 소프트 파워만 얘기해봤지만 사실 한국은 군사력도 강한 국가예요. 한국의 군사력은 무려 전 세계에서 5위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5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저 4개의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국가인데 저 국가들 다음으로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도 무시 못하죠. 무려 전 세계에서 12위예요. 전 세계에선 대략 200여 개 나라가 있죠. 200명 중에 10등이면 대략 5%, 상위 5%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높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GDP가 높은 국가는 중국과 일본밖에 없죠. 결론은 2024년에 대한민국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의 영향력 다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 8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8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정확히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한국은 8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걸까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입니다. 1910년에 한국,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죠. 1910년에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때 일본은 부유하고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게서 이긴 일본은 그렇게 조선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도 부유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은 철저하게 일본을 위한 식민지였거든요. 조선에서 세금을 가져가고 조선의 쌀을 가져가고 전쟁을 위해 조선의 금속도 가져갔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2등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부유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조선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시작했죠. 그 전쟁이 1953년까지 3년이 지속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많지도 않던 인프라도 사라졌고 식량도 사라졌어요. 그때는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세계 최빈국이었죠. 심지어 그때는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았어요. 왜냐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일 때 일본이 한반도의 북쪽에 인프라와 공장에 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더 많은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많은 부분을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했어요. 놀랍게도 1961년엔 한국의 1인당 GDP가 93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2년 후에 1963년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새로운 대통령인 박정희가 취임을 했어요.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의류, 섬유, 그리고 신발, 가발 같은 큰 기술력이 필요 없고 그냥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1차원적인 산업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수출 중심 체제로 변환시키기로 했어요.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을 장려했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투자를 많이 했고 구미나 울산 같은 곳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죠. 실제로 지금도 철강, 조선, 자동차는 한국의 수출품에서 큰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엔 국가가 산업화가 되면서 동시에 도시화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시골이나 농촌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낙후되기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을 장려했어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거죠. 1961년엔 1인당 GDP가 93달러였는데 1978년에는 1406달러가 되어서 17년 사이에 1인당 GDP가 15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1980년대부터는 한국의 경제의 규모가 많이 발전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경제가 급속하게 커져서 1996년에 1인당 GDP는 13,400달러까지 올라가서 결국 35년 만에 1인당 GDP가 142배가 늘어났어요. 이때까지는 경제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적법하게 당선된 인물이 아니에요. 박정희는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고 18년 동안 독재를 했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많고 나쁜 평가를 받는 부분도 많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독재에 반발하는 시기도 많았었고 결국 암살을 당했죠. 이래저래 말이 많은 인물이지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아무튼 한국이 1996년까지 경제성장을 쉬지 않고 해왔지만 결국 1997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IMF 사태인데요. 한국이 IMF에 긴급하게 도움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한국은 외화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 빌린 외화 부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IMF에서 570억 달러를 구제받았어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이 파산했고 국가가 부도날 위기가 됐어요. 당장 저희 아버지도 그때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정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IMF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351만 명이 참여를 했고 금을 225톤을 모았대요. 금 모으기 운동 이전에 금 보유량이 10톤이었는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양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양의 금이 모인 거죠. 그냥 금도 아니고 결혼 반지나 태어난 아이의 돌반지를 기부한 경우도 있다니까 한국인들의 한국 사랑이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금모으기 운동처럼 IMF 사태에서 나온 운동이에요. 아나바다 운동은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의 앞글자를 딴 운동이에요. IMF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절약 플러스 재활용 운동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그리고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값에 팔거나 나눠주고 물품들을 교환했던 운동이에요. 금모으기 운동이나 아나바다 운동의 케이스처럼 한국인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서로 돕고 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역사에 기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해봤는데요. 제 생각엔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빨리빨리죠. 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할까요? 제 생각엔 한국인들은 효율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효율에 미쳐 있거든요. 당장 떠오르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한국인들은 게임을 할 때도 가장 효율적이고 정석적인 빌드에 집착해요. 만약 게임을 한다면 1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이 아이템을 사고 10분이 지났을 땐 무조건 이 캐릭터를 사야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게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인은 대부분 효율적으로 하죠. 더 좋은 예시가 안 떠오르는데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아시나요? 동물의 숲은 무인도에서 낚시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집도 꾸미는 힐링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초반부터 돈을 효율적으로 버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힐링은 나중에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의 숲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이해가 돼요. 무섭게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을 발전시킨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은 한국인의 교육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교육열은 악명이 높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2008년에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83.8%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4명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죠. 제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선 보통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괜찮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광물도 별로 없고 가스도 없고 석유도 없고 땅이 넓은 편도 아니고 식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이런 한국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인력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인력이 아니고 고급 인력이죠. 교육을 통해서 고급 기술과 고급 지식을 보유한 인재들이 많아졌고 이런 인재들이 농업 중심의 한국을 제조업과 IT 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급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계속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